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준수입니다. 이장으로 시작을 해서 군수와 장관 또 도지사를 거쳐서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이 있습니다. 모처럼 또 우리 전북을 찾아주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실물을 직접 뵙는 건 이제 오늘 처음인데, 잘생기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화면보다는 실물이 낫다고. 예, 훤칠한 외모이신데, 우리 전북은 자주 찾으신다고요? 예, 공식적으로는 좀 오래간만에 왔습니다만, 뭐, 군산이나 전주 또, 제가 고향이 경남 남인데요. 예. 또 대진 고속도로 무주 진안에 또 친구분들도 있고, 제가 자치분권 활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좀 네트워크가 많이 있어서, 네. 지방을 가장 많이 다니는 국회의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또 지난번에는 광주 전남도 찾아가셨던데, 예. 전라북도는 첫인상이 어떠세요, 그러면? 제가 농민운동을 하고 마을 이장을 해서, 특히 이제 동학농민 전봉준 장군, 예. 김계남 장군, 동학농민 혁명에 대한 저희들 이제 관심들이 많았고요. 제가 대학 졸업 학사 논문도 동학농민 전쟁이 한국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제목으로 졸업 논문도 쓰고 네. 또 제가 농민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안갱평야를 비롯해서 새만금 또 동학정신 뭐 이런 게 전북을 오면 늘 좀 와닿습니다. 친숙한 게 예. 다가오겠습니다. 예. 예. 앞서 제가 이제 여는 말에도, 이장으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군수, 장관, 도지사 다 거치셨는데, 처음에 선거로 이장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예. 고향에 가서 사회운동을 한다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동네 어르신들이 좀 마을을 좀 새롭게 좀 혁신하는데 우리 김군이 좀 하면 어떻겠느냐. 네. 그런 데를 권해서 네. 그냥 이렇게 마을 이장 초대해서 보통 하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또 좀 나이 드신 선배님께서 이장을 또 해보겠다고 하셔서 예. 제가 선거를 해서 마을 이장이 됐습니다. 그 어른한테는 좀 미안하긴 했는데요. 네. 아마 제가 활동했던 거야 별로 없었는데 아마 행들하고 또 선친들이 동네에서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저를 그냥 선택해서 일을 시킨 게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근데 마을의 주민들이 또 수건 사업까지 해결하셨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우리는 어떤 일화가 있나요? 예, 바다에 이제 한 60헥타 바다를 우리 마을에서 갖고 있는데 그 바다에서 연 한 3억에서 5억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예. 근데 어촌계원들 한 15가구 또 많게는 한 20가구가 그 소득을 다 나눠서 가지고 마을 공동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예. 다른 마을 주민들 혜택을 못 보는데 어. 제가 이장이 돼서 마을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네. 어창계가 독점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을 전체에 이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또 마을 안길에 이렇게 병목현상이 병목현상. 예, 예. 친구 아버지가 도저히 땅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워낙 농토가 적으니까 땅에 대한 애착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 제가 소주를 몇 번 사가지고 가서 소주 나누면서 네. 설득해서 마을 안길도 넓히고 와. 공동우물이 2개 있는데 어린이가 옛날에 빠진 사례도 있어서 공동우물에 이렇게 덮개를 만드는 것도 했는데 그런 소소한 일들을 했는데 그래도 평가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력도 있었고 또 리더십도 갖췄던 모양인데 이사했을 때가 몇 살 때예요? 28, 29살 때. 요즘은 저보다 더 젊은 후배들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이 통장들을. 그럴 때 제가 할 때는 상당히 어른들이 주로 마을 이장을 하셨죠. 저도 그런 기억만 있는데 20대가 마을 이장 한다고 하니까 잘 안 와닿길래요. 제가 이제 그런 네. 선례를 남겨서 네. 지금은 아주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군수님도 하셨는데 최연소 37살에 또 군수하셨죠? 예, 엊그제 같은데 돌아보니까 26년 전이네요. 네. 95년 6월 27일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제가 최연소로 남이 군수가 됐고요. 그래서 네. 소대 2대를 해서
2002년까지 했는데 내년이면 제가 군수를 2번 하고 그만둔 지가 20년이 되네요. 네. 참 세월이 빠른 것 세월을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군수 재임 시절에도 이 청탁을 받지 않는 것으로 또 유명하던데 어떻게 거절하는 노하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잘 거절하기가 참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겠죠. 예. 청탁을 하면 돌려주는 걸 마음 안 상하게 잘 돌려줘야 되는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됩니다. 이자를 붙여서요? 예. 받은 돈에? 예. 편지를 잘 써서 예. 저 후배를 염려해서 배려하는 건 감사한데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안 섭섭하지. 그냥 뭐 잘난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하니까 돌려주는 게 정말 어렵죠. 잘 돌려주는 게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훈련이 잘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회의원들도 후원금들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죠. 보통 후원을 하시면서 비공식적으로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는 비공식적으로 후원을 못 받거든요. 다 후원금 범위 내에서 받게 돼 있는데 후원을 하면서도 예.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걸 굉장히 꺼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잘 설득을 해서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네. 받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또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거절하는 그런 또 노하우가 갖고 계시는군요. 지금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기본자산 제도 소개하면서 이걸 추진하겠다 이제 말씀을 하시던데 그 배경 설명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국회에서 이제 20대 4년 동안 네. 또 21대 지금 전반기 5년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활동만 하고 있는데요. 쭉 한국 사회의 이제 자산이나 소득의 이런 상황들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한국이 자산 불평등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상위 10% 자산가들이 전체 자산 한 4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딱 반으로 나누면 2,600만이 갖고 있는 자산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미래가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고요. 제가 제안한 기본자산제 하나만으로 불평등을 해소할 수는 없지만 여러 조세정책이라든지 산업경제정책들이 이렇게 함께 해야 되지만 우선은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 30만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가가 2천만 원씩 신생 아이에게 그 신탁을 해서 하고 그 신탁된 2천만 원을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운용을 해서 이 아이가 성년이 될 때 5천만 원씩 소위 종잣돈 시드머니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불리는 거네요.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고아원에서 18세가 되면 사회에 그냥 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 한 보름 전인가 뉴스에 그 청년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아마 기본자산 제도가 있었으면 5천만 원 정도 받으면 대학 등록금을 쓰거나 또 친구 5명이 모이면 한 2억 5천이 되니까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대다수 아이들이 수저계급론으로 보면 80%가 흑수저로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성년이 될 때 한 5천만 원 정도의 기본 자산을 주면 적어도 동수저로 출발할 수 있는 동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거죠. 청년이 됐을 때 5천만 원이 생기니까.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제안한 정책인데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응원하는 교수님들 많고 해서 아마 예. 내년 20대 대선에서 정책으로는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제 정책도 괜찮지만 워낙 한국 사회가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극복하는 수많은 대안 중에 하나로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와닿는 것이 일단은 30만 신생아에게 2천만 원씩이면 이제 6조 되잖아요. 예. 재원 마련은 큰 부담은 아닌가요? 기존 지금 2021년 올해 우리 예산이 558조인데요. 아마 2년, 3년 후면 600조가 될 겁니다. 600조의 1%인데 이 재원은 특히 이제 사회적 상속하고도 연동이 돼 있는 상속 증여세가 1년에 한 10조 4천억 정도 거칩니다. 그러면 뭐 6조를 하고도 이제 올해 이 제도를 시행하면 2020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040년에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재원은 좀 더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서 혜택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10조 4천억이고 우리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상속증여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특별회계로 해서 이 기본 자산의 재원으로 하면 기존의 복지 체계를 전혀 흔들지 않고 아주 실행 가능하고 현실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이 좀 주목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갈수록 그 육아 부담 때문에라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20살 때 그 정책이었습니다. 5천만을 받으면 일단 네. 부모들도 상당히 예. 한시름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모들도 예. 뭐 결혼도 시켜야 되고 네.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뭐 사업을 한다면 조금 작업자금을 그렇죠.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모들도 좋고 음. 또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제 미래에 투자하고 또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1년 안팎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뭐 우리 사회에 지금 하대 이슈가 되어 있는 예. 아무래도 주택, 토지 이런 부동산 문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공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공정사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이 LH 임직원들이 고급 정보를 취득해서 자기들 투기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네. 굉장히 분노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여야 국회에서 합의를 하고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하고 고위공직자 또 선출직 4,200명 저는 다 하자는 이런 제안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에 좀 더 그 리더를 할까 지도자급에 있는 분들이 좀 솔선수범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이라든지 예. 또 고위공직자들 부동산 백지 신탁 뭐 여러 가지 이제 법률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허탈한 그 상실감 이런 걸 정치가 메꿔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제도를 보완하고 지금 탈법, 불법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 수습을 해야만이 네, 네. 또 자기 운영과 국정을 만든다 했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여주면서 도와주지 않을까. 네. 굉장히 지금 기로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수습이 어쨌든 뭐 보궐선거까지 또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서울, 네. 부산시장 선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을 텐데 일단 주거 안정에 대한 주택 문제, 부동산 투기 뭐 이런 게 지금 핫 이슈가 되어 있고요. 네. 또 여야의 각 후보들이 이 점에 대한 비판도 받고 있고 또 대안도 내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뭐 심판을 할지 또 이것을 또 제도로서 정책으로 극복하려는 여당에게 도와줄지 참 매우 좀 긴장된 마음으로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LH는 뭐 이렇게 해체 쪽으로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 뭐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 상당히 뭐 분노심이 그렇게 여론에 반영이 됐는지 예. 다수가 이제 해체하고 뭐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저는 옛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합한 게 이제 토지주택공사인데 단지를 조성하고 또 건설하는 거 합해서 하면서 좀 역기능이 지금 나온 거라서 저는 뭐 일찍부터 예를 들면 싱가포르 주택청처럼 주택청을 토지 LH를 이렇게 분리해서 예. 주택청을 신설하고 이 주택청이 주거 문제를 전담하는 게 장기적으로 이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또 뭐 청년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집 없는 그 무주택자들에게 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여튼 분리해서 한 부분은 주택청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이제 심화되고 있잖아요. 예. 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방분권은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네. 언급을 하신 걸 보면 어떻게 해야지 좀 지방분권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제가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예. 수도권에 이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으로 수요 공급을 충족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발표했지만 신도시라는 게 수도권의 새로운 대규모 이제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고 예. 그 과정에 또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가 갖고 있는 소위 매력이라 할까 정보와
돈과 사람이 다 모여 있고 예. 달리 표현하면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못하지만 그나마 이제 산업화의 요람이었던 부울경도 지금 연간 한 4만 명 정도의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를 해서 공급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이 주택 정책이 여타 산업 정책하고 긴밀하게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전주에 태어난 청년들이 전주에 좋은 직장을 전북에 잡아서 여기 살면 굳이 서울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근본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의 주택 문제도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계획 드라이브를 걸어서 하지 않으면 네. 이게 뭐 계속해서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 중심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강주, 전남, 전북, 또 대구, 경북, 부울경, 대전, 충청 이렇게 한 5극 체제 정도를 가고 이것을 그 중앙정부가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시행을 하고 지방정부도 그냥 손 놓고 구행할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예. 균형 발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또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네. 아마 내년에 4기 민주개혁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 문재인 정부도 훨씬 더 강력하게 주택정책, 균형발전 정책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암울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지자체 시구는 이제 앞으로 2030년 넘어서면은 소멸된다고 위기설까지 나오잖아요. 지방 소멸 지수가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네. 뭐 산천은 어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고 그 뭐 산과 바다가 없어지겠습니까만은 강이 없어지겠습니까만은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고 새로 신생 아이가 없기 때문에 기초지방정부로서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의미거든요. 소멸. 네. 뭐 전혀 뭐 산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 소멸 위기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약간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 군 단위에 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그 살만한 곳으로 이렇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평가들은 좀 다른데 어쨌든 이 그 중심 도시에 대한 대학이라든지 뭐 R&D 센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전북 같으면 이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예. 군산, 뭐 익산, 식품 클러스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쪽에 강력하게 거점을 지원하고 그 거점하고 연계된 이제 농촌 지역하고 이렇게 이런 정책으로 가야만이 이 균형 발전 정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의 핵심이 이제 디지털 그 뉴딜도 있고 뉴딜, 예. 지역 균형도 있는데 특히 지역 발전 이 균형 뉴딜이 굉장히 우리 지방으로서는 중요한 정책이라서 네. 지금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제 지역 균형 뉴딜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일식이 참 롤모델인 것 같아요. 강소국가,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다 그 잘 살잖아요. 독일은 네. 뭐 16개 연방 네. 국가인데 여하튼 16개 주가 거의 다 강소주죠. 예. 거의 뭐 골고루 대학도 수준이 비슷하고 저도 독일에 1년 연수하면서 쭉 좀 살펴봤는데 네. 약간의 그 슐레스비 홀스타인주라고 덴마크 쪽에 가까이 있는 옛날 수도 11개 주의 한 주는 동독 5개 주보다 좀 더 GRDP가 낮긴 한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독일은 통일 30년 만에 예. 거의 뭐 동독 5개 주가 서독 11개 주에 한 9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통일 비용이라든지 분담 비용과 늘 논란이 있는데요. 제가 독일을 보니까 30년, 작년이 독일 통일 30년이거든요. 예. 한 세대 만에 독일은 거의 정상 국가로 유럽의 리더 국가로 올랐었고 그 중심에 이제 메르켈이 있어서 전 세계 가장 영향이 있는 정치인 메르켈 1위 16년간 하고 최근에 이제 퇴임한 걸로 돼 있거든요. 대권 도전하시다고 이제 공식화 하셨어요. 네. 공식한 건 아니고 이제 네. 지금 뭐 우리 당의 이제 이낙연 전 대표, 뭐 지금 정세균 총리님, 뭐 이재명 지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공식을 안 했지만 내년 대선에 참여하는 걸로 다 하듯이 저는 이제 대선 1년 전인 3월 9일에 예. 노무현 정신 개성연대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원칙과 상식,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이런
노무현 정신을 개성해서 더 미래사에 나아가겠다고 해서 그 정신을 읽겠다는 분들이 이제 노무현 정신 개성연대를 만들었고요. 3월 예, 9일에 네. 제가 사실 상임 고문으로 추대를 받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아마 대선을 준비하는 걸로 보도를 네. 하고 사실 오늘 전북 그 지부도 오늘 출범 발기인대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대권 주자가 된다면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대한민국을 바꾸어 놓고 싶다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흔히들 그 양무 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가 없었다고 하는데 예. 저는 양무 한국 시무 세계 1등 민주국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먼저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시고 또 노무현 대통령 다른 차원에서 그 5년 동안 나름대로 한국 사회를 새롭게 이제 변화시켰는데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사기민주개혁정부는 지금 K방역, K칼처 이런 걸 통해서 세계의 선도국가가 되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에서 쳐다볼 정도로 지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 선도국가로서의 세계 인류 민주국가로서 K-데모크라시도 저는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을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얀마의 그 민주화 시위를 하는 분들이 어젠가 보니까 이물리한 행진곡을 그 가두에 예. 데모하시는 분들이 시위하는 분들이 그 노래를 틀었다는 걸 보면서 나도 야 우리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 전 세계 보편적 가치로 이렇게 전파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참 가슴 K 방역처럼 예, 정말 뿌듯했고요. 또 기생충의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그 작품상을 받기도 하고 최근 미나리도 그렇고 영화 또 이 BTS가 세계적인 이제 그 아이돌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 세대들은 이 4대 강국에 대한 약소국 컴플렉스가 은연중에 있는데 제가 20대, 30대 청년들을 만나 보면 약소국 컴플렉스가 전혀 없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요. 아, 정말 대한민국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청년들에게 길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이 기성세대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처럼 또 우리 전라북도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지난주 송영길 의원 다녀가셨을 때 당권 도전하시니까 이 질문을 여쭤봤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님 때는 이제 탄핵도 주도했었잖아요. 예. 예. 신경 많이 쓰이세요? 이제 대권 뭐 나오실 텐데. 예. 아니 대권에 출마하는 거는 이제 본인의 의지로 하는 것인데 예. 나는 일찍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주장할 때 이미 그분은 이미 그 당시에 정치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할 거기 때문에 검찰이라는 갑옷을 벗고 당당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을 했고요. 저는 본인이 이제 헌법주의자라고 하고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그 액면 그대로 국민에게 충성하는 사람, 헌법주의자로 이해를 했는데 그 이후에 그분은 쭉 1년의 그런 과정들을 쭉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한 검찰 기득권론자 그리고 옷을 벗을 때도 검찰 개혁에 반대하면서 옷을 벗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국정을 맡길 정도는 이미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뛰어넘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나오는 거야 자유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국민들이라서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방분권 얘기가 참 잔상에 많이 남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청년들이 한 해 7, 8천 명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네. 어떻게든 혁신도시 시즌2도 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았으면 좋겠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순항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희망을 담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마지막 인사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일상생활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백신이 나와서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잘하면 올 11월 그냥 늦어도 내년 봄쯤은 집단 면역이 생기고
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고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힘드시지만 용기 내시고 저희 정치권도 또 재난지원금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 또 새로운 그 산업 현장의 수출 이런 걸 잘 저희들이 응원하고 해서 작년 OECD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경제가 선방한 나라였는데요. 네.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가는 발전하고 우리 국민들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정치권에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는 친숙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북에 대해서 많이 관심과 애정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정한 세상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요새 이제 춘곤증 시달리는 분들 참 주변에 많은데, 카페인 섭취를 좀 줄이시고, 낮 시간에 한 10분 정도 잠깐 주무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 낮잠이요. 예, 한번 실행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